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밝혔지만 수정된 경제 전망을 두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 짚어보면서 투자 안목을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사이트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환율이 1,466원대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요즘 달러 가치가 하락세인데 우리 환율은 아직 좀처럼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주 베이직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최근에 이제 통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유럽이죠. 네. 예, 유럽은 최근에 독일 주도하에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경기를 부스팅하는 5천억 유로가 넘는, 그러니까 독일 GDP의 약 10%가 되는 걸 10년 동안 나눠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정도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최근에 중국도 양회를 통해서 부동산 구조조정은 진행하지만 성장을 위한 재정을 쓰겠다. 이런 통화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일본은 지금 이제 후행적이지만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유로와 엔화, 위안화가 다 안정화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모멘텀의 동력이, 우리는 지금 통화 완화 쪽에 대한 금리 인하 정도만 진행됐지 추경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재정 집행은 아직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뭐 이제 이 탄핵 정국 속에 외국인들 경기에 대한, 한국 경기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우리 수출에 대한 안전성도 좀 의심을 받다 보니까 다른 우리 주변국들의 사정에 의해 환율이 그래도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에 비해 원하는 달러 인덱스 약세에도 비해서 지금 1,460원 뭐 이 정도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펀더멘탈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정책 모멘텀도 좀 부재하다는 점에서 환율이 아직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네. 슈퍼 금리 위크라고 부를 정도로 이번 주 이제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이 많았는데요. 일단 뭐 3월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월 FOMC는 그야말로 예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네. 일종의 향후 통화 정책의 큰 그림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징검다리라고 하는 게 요번에 연방금리를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없었고요. 네. 작년에 9월에 이제 고용지표 흔들 때 비컷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 안전판을 위해서 두 차례 더 인하를 해서 총 100bp 인하를 해주고 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1월부터 이제 여러 수많은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작년부터 낮춰왔던 금리에 대한 효과,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미국 물가 지표도 헤드라인 물가가 3% 근처까지 반등을 하는 등, 2월 달에 1월 CPI 나왔을 때만 해도 연내에 금리 인하 기대가 더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점도표는 지켜주면서 올해 한 두 차례 인하 기대는 지켜줬죠. 네. 그래서 점도표까지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큰 틀의 금리 결정은 예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일단은 지금은 정책의 안개 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발하고 있는 이 정책 불확실성이 좀 덜어져야 향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의 가시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회의는 징검다리 회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FOMC는 징검다리 회의 정도로 평가를 해주셨고 정책의 안개 속이다라고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였는데 일단 속도 조절은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양적 긴축의 축소, 속도 조절의 배경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나 이런 것들을 시사했지만 경기라든지 정책에 대한 효과들 보면서 금리 정책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근데 네. 하나 이번 회의가 그래도 시장의 뭐 전일 반응 증시에도 긍정적이었고 달러 약세에도 영향을 줬던 제일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연준이 팬데믹 이후 과도하게 늘어났던 그 자산, 대략 8조 달러가 넘는 자산이었거든요. 네. 미국 GDP의 30조 달러의 미국 GDP의 20% 중반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대해진 이 자산을 좀 컨트롤해야 되겠다. 과잉 유동성이다 해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지금 한 번 또 줄이긴 했지만 월로 250억 달러, 적지 않은 규모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금 시장의 유동성 여건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해줬다. 그걸 250억에서 50억 달러, 50억 달러면 국채 기준으로 50억 달러.
달러인데 무려 200억 달러를 월간으로 줄이는 유동성을 진정시킴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재정 정책이 좀 최근에 균형적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수도 좀 조정하고 네. 그런 쪽의 균형을 그래서 자금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는 심지어는 미국 정부의 현금 계좌라고 하는 TGA 요 잔액조차도 최근에 좀 급격하게 소진이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금리는 아직까지 경기와 물가에 대한 사정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못 움직이지만 이 양적 긴축 쪽에서는 국채 중심으로 좀 줄여주면서 이 부분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그리고 연준이 여전히 완화 경로에 있다라는 증거 정도로 이번에 QT 축소가 단행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QT 축소는 연준이 여전히 완화 경로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 역시 이제 관심을 끌어왔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내린 반면에 물가는 또 상향 조정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뉘앙스는 네. 경기는 나빠질 거고 네. 물가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망이 올해 연말 기준 수치입니다. 네. 뭐 저번 12월 달에는 대략 2.1% 여전히 미국은 2% 이상의 네. 훌륭한 그로스를 끌고 갈 거다는데 1.7로 낮췄죠. 그러니까 경제 탄력은 떨어지는 부분이 맞고 물가는 2% 중반대 그것도 조금 그 앞에 9월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걸 지금 2% 후반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 두 개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 뉘앙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하지만 1% 후반대 미국 성장률이 경제 탄력이 둔화되는 수준이지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고요. 네. 물가 역시나 3%이내 우리 2022년에 미국 물가가 9%까지 치솟는 걸 봤는데 PC는 그보다 낮긴 했지만 CPI 기준 그 정도 봤는데 지금 2% 후반대 물가 상향 조정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전제하에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이번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금리 결정은 이번에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도 크게 바뀐 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우려는 좀 과도합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렸어도 이것이 과연 경기 침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고요. 어쨌든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래도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관세 부과 효과가 이제 앞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네. 이게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순히 생각하면 뭐 여러 연구기관들의 추측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것도 또 많이 조정이 있었지만 네. 멕시코, 캐나다 25%의 대중관세가 지금 뭐 10% 부과해놓고 또 추가로 10에서 20% 정도 더하고 네. 그다음에 유럽 쪽 국가도 25% 상호관세 부과하겠다. 그게 다 현실화되면 글로벌 물가에도 한 1% 중반, 미국 물가도 1%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한 인플레이션의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도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갈 때 지난 2년간 미국 증시가 뭐 우리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20% 이상의 강세장에 그리고 미국 성장률도 2% 후반대였는데 왜 민주당이 선거에서 다 졌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변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본인이 이 관세 조절로 더 유발해서 충격을 유발한다. 그럼 내년 또 11월에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관세 부과는 여전히 말이 매일 밤마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취임하시고 나서 2월 초에도 멕시코 캐나다 25% 부과하겠다 했다가 주가 빠지니까 좀 한 달 유예했다가 3월 초에도 또 유예해 줬잖아요. 그리고 국가마다 이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서도 개별 국가들끼리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그 말인즉 이거는 협상의 카드. 그래서 전 이 관세 부과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딱 한마디로 표현드렸죠. 반만 믿자.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 자체는 관세 부과는 할 겁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아까 미국의 성장률을 1% 중반대, 물가는 2% 후반대 끌고 가는 정도의 노이즈는 만들지만 이게 미국 경제에 올해 테일 리스크로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 관련돼서는 합리주의자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의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가 상승을 트럼프가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세는 결국 협상 카드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점도표를 통해서 봤을 때 뭐 점도표는 유지가 되긴 했지만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나 경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제일 안도했던 건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2월 달까지만 해도 이 끈적거리는 물가 미국 경기가 양호한 이 흐름이 연준의 네. 통화 정책 기대를 좀
억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이번에 점도표 상으로만 놓고 봐도 그 안에 점을 찍는 분들이 중위값은 안 변했습니다. 올해 2번, 내년까지도 3% 중반, 2027년까지 3% 초반까지. 그 중위값은 아마 2022년 이후로 연준의 점도표가 아예 중간값이 안 바뀐 건 이번이 22년 이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뭐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런 걸로 그렇게 변했던 점도표가 균형을 나름 잡아주면서 이제 통화정책이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될 국면이 아닌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월 달에 미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재정 정책에 의존을 해왔던 고비용 산업들 AI 하드웨어라든지 데이터 센터 원전 뭐 이런 쪽의 테마들이 좀 약세가면서 M7 같은 주가도 조정이 꽤 컸잖아요. 네. 그런 부담들이 이제 띠이 바뀌고 있다. 이제 저는 지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채권 투자 전략가 입장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정책에 대한 힘을 빼기 시작하면 하반기는 연준의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마켓 프라이싱도 불과 한 달 전인 1월 CPI 나왔을 때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시장 프라이싱으로도 한 번도 할 수 있을까를 의심했는데 지금은 3차례 인하 기대 정도는 풀리 반영하면서 가고 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 여기 또 나올 때 네. 저희는 좀 시장보다 도비시하게 그런 기대로 좀 흐를 수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벌써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기대가 유입되고 있고 네. 6월 달까지는 지금 이 재정 정책에서 통화 정책에 넘어가는 마찰적 정책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증시 중심으로 글로벌 위험 선호 쪽에서도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하반기에 저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올해 한 3차례 정도 이상 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원동력으로 전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점도표는 중심을 잡아준 수준이고 시장의 기대는 그거보다 또 많은 부분들을 프라이싱하면서 좀 앞서 나가기 시작할 거다. 거기서 채권 시장에 투자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는 연준의 시간이 될 것이다. 3차례 이상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실업률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공무원 회고 또한 뭐 앞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워싱턴 DC에 뭐 실업수당 청구하는 분들이 늘었고 네. 6월 달에도 전체 논팜 진짜 미국 고용부에서 나오는 데이터에는 안 잡혔지만 일부 해고 데이터 쪽에서는 벌써 22만 명 해고자 중에 6만 명 무려 3분의 1 가까이가 정부 고용이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좀 부담이 앞으로도 누적돼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레가시라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지지하는 부자와 법인들 중심으로 감세, TCJ라고 하는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쪽에서 실업률이 좀 늘어가는 부담은 미국 경제의 탄력은 떨어지는 방향, 성장률도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끌고 왔던 과열 국면을 식히는 과정, 이건 디톡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마찰적인 과정에서 좀 숨고르기 하는 건 성격이 변하는 거지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 상승을 경기의 추세 전환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되면 연준의 유동성 공급의 버퍼를 만드는 과정이지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통화 재정 정책에 따른 이제 유동성 흐름으로 볼 때 당분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지금 제가 마찰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책 공백인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민간이 자생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실적 뭐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M7 중에 뭐 실적이 크게 사달이 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의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까 디톡스라는 표현도 썼는데 건강한 조정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준의 시간이 됐을 때 기존의 주도주랑 좀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 하락이 이끄는 유동성 장세에서의 또 스타일은 변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미국 경제가 지난 2년간 과열 양상에서 해가 중천에 떴던 국면에서 지금 해가 지는 과정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뒷단에서의 투자 기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좀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미국의 이 상승 탄력이 최근에 주도권들이 좀 다른 나라 넘어가는 이유들도 다른 나라들이 워낙 싼 것도 존재하지만 그런 힘맞추기 과정들이 당분간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하반기에 미국 증시에 또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진짜 펀더멘털이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증시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려면 연방금리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작년 9월에도 빅컷을 하면서 그때 금융시장 8월 달에 엄청나게 불안했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하루에 10% 빠지는 블랙먼데이도 있었고 네. 그런 충격들을 극복할 때 미국 10년 금리가 3% 중후반대. 그러니까 연준이 따지는 중립금리가 대략 3% 내외 정도. 그 정도는 낮춰줘야 연방금리가 내려가야 미국이 긴축상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10년 금리는 저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 3.8% 정도가 되게 중요한 타겟이다. 그 정도의 시장 금리의 프라이싱일 때 연준의 시간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미국 증시는 올해 하반기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들을 확산할 수 있다. 그전까지 2분기는 좀 숨고르기 과정, 아까 징검다리라고 얘기 드렸는데 6월 FOMC까지는 정책 공백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기회들, 요즘에 국내 주식도 좀 분위기가 네. 경기 여건 나쁜 거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확산 국면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3.8% 정도 돼야 뉴욕 증시도 조금 다시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지금 강달러 기조가 좀 약화가 되고 있는데 달러 가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달러 가치는 지금 금리랑 같은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그동안 어려웠던 주요국들, 유럽과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추경을 중심으로 재정 부스팅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네. 나라들의 통화 가치에 좀 안정성이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무난한 달러 약세의 흐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기조는 저희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연준의 통화 완화도 역시나 그쪽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흐름도 잘 보셔야겠고 앞으로 이제 4월 금통위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여쭤봐야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중요하진 않아요. 금리는 상당 부분 많은 부담을 해소했고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슈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막 들썩거렸잖아요. 네. 그 오히려 통화 정책이 좀 제약 요인으로 작동했는데 다시 그래서 규제가 재가동을 했고 성장 경기 여건만 놓고 보면 한국은 지금 2.25까지 인하 기대는 풀 반영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건 2분기는 우리나라는 역으로 지금 정치적인 부담에 딜레이돼 있는 그게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 모멘텀을 만드느냐 그쪽에서 이제 기업들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력 산업과 구조조정 산업들을 좀 나눠서 반도체가 주력 산업의 제일 대표적일 거고 조선. 네. 구조조정 산업에서는 화학이라든지 유통업체들 그리고 최근에 또 4월 유기설의 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돼야 우리나라 증시 지금 코스피 2,600대 겨우 올라왔는데요. 네.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통화정책 4월에 전 동결 가능성 높게 보고요. 2분기는 국내는 통화보단 재정정책의 시간으로 전환이 돼야 금융시장에 플러스가 된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에는 재정 정책의 시간이 돼야 된다. 우리 금통위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